안녕하세요. 한 번에 합격한다. 원샷 원킬 전선회계입니다. 이번 강의는 FAT 1급 기출문제 43회 1강 필기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또는 질문사항 및 요청사항은 해당 동영상 아래에 글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1번 문제를 풀기 전에 이론 문제를 풀이하실 때는 꼭 실기 화면의 계정 과목 및 주교 등록을 화면을 실행시켜 두고 확신이 들지 않는 계정 과목이 나올 때 확인하고 풀이하시면 최소 두세 문제 정도는 맞추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기 화면의 계정 과목 및 주교 등록 먼저 실행시켜 두고 그리고 문제를 풀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죠? 눌러주시고. 자, 계정 과목에 관련된 것은 이것을 찾아보면서 우리가 문제를 풀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알고 계신 문제가 나올 때는 그럴 필요가 없겠죠. 자, 1번입니다. 다음 중 손익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항상 옳은 것은 틀린 것은 중요합니다. 자, 먼저 재무제표의 구성이 있는데요. 5가지가 있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요. 간혹 이것도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저는 이렇게 기억합니다. 우리는 회계하는 사람입니다. 회계하는 사람 주변에는 항상 현금이 있죠. 그래서 내 주변에는 항상 현금이 흘러다닌다. 주변에는 현금이 흘러다닌다. 주석, 자본, 변동표, 현금이 흘러다닌다. 현금 흐름표,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번 보시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가 있습니다. 재무상태표에서 핵심적인 말은 일정 시점이죠. 일정 시점의 기업의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표이며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과 경영 성과가 핵심적인 키워드가 되며 자본 변동표는 회계기간의 자본의 변동을 표시하는 표이며 그리고 현금 흐름표는 일정 기간 동안 현금의 유입과 유출을 나타내는 보고서가 됩니다. 주석은 말 그대로 보충 설명이죠. 보충 설명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음의 각 사항을 재무제표의 명칭과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재무상태표인 경우는 재무상태표가 나타나고 그리고 회사 이름 그리고 보고기간 종료일 또는 회계기간인데요. 재무상태표에서는 보고기간 종료일이 표시가 되어야 되고 손익계산서는 회계기간이 표시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보고통화 및 금액 단위가 표시되어야 된다는 거 알아주시고 문제 다시 보겠습니다. 자, 손익계산서입니다. 자본의 크기와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자본의 크기와 변동에 관한 정보니까 자본 변동표가 됩니다. 1번 아닙니다. 수익과 비용은 각각 총액으로만 보고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수익과 비용은 총액 표시의 원칙입니다. 하지만 기업에게 기준서에서 상계 처리해라든지 어떻게 다른 표시가 있으면 다르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도 틀렸습니다. 아울러서 뭐만 반드시 이런 말이 들어가면 대부분 틀리게 되겠죠. 왜? 항상 예외가 있으니까요. 3번 일정 기간 기업 실체에 대한 현금 유입과 현금 유출에 대한 현금 유입과 현금 유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 보고서이다. 자, 이것은 여기에 나와 있었죠. 현금 흐름표가 됩니다. 현금의 유입과 유출을 나타내는 표가 됩니다. 4번 당해 회계기간의 경영 성과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핵심적인 포인트
경영성과 그리고 기업의 미래 현금의 흐름과 수익 창출 능력 등 예측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예,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4번이 손익계산서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번, 다음 중 회계 처리 시 대변의 재무상태표 계정과 목이 나타나는 거래가 아닌 것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제가 각각 분개를 해 두었습니다. 기말 결산 시 특허권에 대한 무형자산 상각비 10만원을 계상하다. 무형자산 감가상각하는 거니까 우리가 감가상각비가 아니라 무형자산 상각비는 차별이 무형자산 상각비가 됩니다. 여러분들 평소에 감가상각비 하듯이 무형자산은 무형자산 상각비로 되고요. 대변이 감가상각 누계액이 아니죠. 이렇게 무형자산은 직접 상각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취득가액에서 바로 빼버린단 말입니다. 감가상각이 아니라 감가상각 누계액이 아니라 해당 계정과목을 씀으로써 직접 차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1번 특허권 무형자산, 1번은 자산입니다. 2번 외상으로 매입한 상품대금 500만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다. 외상매입금을 보통예금으로 갚았죠. 대변이 보통예금 자산입니다. 3번 G한공의 외상매출금 500만원을 어음으로 받다. 자, 이것은 제가 잘못 표시를 했네요. 외상매출금이죠. 외상매출금이라는 자산이 줄어듭니다. 오타입니다. 대변은 외상매출금 108번입니다. 외상매출금. 그리고 차변은 받을 어음이 되겠죠. 예, 3번도 외상 대변이 외상매출금으로서 자산이 맞네요. 4번 구입 시 전액 비용으로 처리한 소모품에 대한 기말 결산 시 미사용액 10만원을 계상하다. 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것은 구입할 때 결산 문제죠. 구입할 때 비용으로 처리한 소모품입니다. 따라서 소모품은 우리가 구입할 때 자산으로 했다면 없어진 만큼 자산을 줄이는 것이고, 그리고 비용으로 했다면 남은 만큼 자산을 늘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산이 늘어나니까 차변이 소모품이며 대변은 소모품 B가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4번이 대변의 비용 소모품 B가 나타나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4번 같은 경우는 결산 문제로서 혹시 이게 결산 문제가 이론에도 많이 출제가 됩니다. 결산 부분은 잘 좀 익혀주시기를 권장드리며, 제가 이 결산 문제만 21강인가 기본 강좌 우리 전산회계 1급 FAT 1급 기본 강좌 20, 21, 20인가 하여튼 3강에 걸쳐서 120분에 걸친 강의가 있습니다. 2시간만 공부하시면 충분히 결산은 자신있다 하실 겁니다. 혹시 놓치신 분은 그 강좌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어떤 계정과목의 자산, 부채, 자본, 비용, 수익인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 꼭 계정과목 및 주교 등록에서 컨트롤 F를 이용하셔서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문제를 풀이하기 전에 계정과목 및 주교 등록을 눌러서 사용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왜? 대변의 재무상태표 계정과목이 나타나는 거래가 아닌 것이기 때문에 4번만 대변이 소모품 B, 비용이 되겠죠. 정답은 4번이 됩니다. 3번, 다음 자료를 기초로 상품의 기말 재고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기말 재고액을 구하는 문제네요.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꼭 외우고 계셔야 되는 공식이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적어 두었는데요. 우리가 FAT 1급 시험을 치실 때 이 공식은 꼭 좀 외워 주셔야 됩니다.
이 공식에 대입해서 풀이하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료가 총 매출액부터 시작해서 매출환입, 매출환입이란 말은 돌려받았단 말이죠. 팔았는데 돌려받은 거, 매출 총이익, 기초재고액, 단기 매입액, 상품 매입 시 운반비가 나왔네요. 운반비는 살포 팔다죠. 지금은 살 때이니까 단기 매입액이 42만원이 되겠네요. 매입 환출이죠. 구입했다가 돌려준 거, 그리고 매입 애누리, 구입했는데 하자가 있어서 깎아준 거, 환출은 돌려준 거, 애누리는 구입한 상품에 문제가 있어서 깎은 거가 되겠죠. 자, 이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풀이해 보겠습니다. 먼저 매출 총이익은, 매출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뺍니다. 지금 매출액이 얼마가 되나요? 60만원. 그런데 매출 환입이 5만원 있죠. 60만원어치 팔았는데 5만원을 돌려받았습니다. 그러면 얼마치 파는 게 되나요? 55만원. 두 번째입니다. 매출 총이익이 15만원이네요. 그러면 매출 원가를 구할 수 있죠. 55만원에서 얼마를 빼면 15만원이 될까요? 40만원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공식에 의해서 매출 원가를 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매출 원가가 40만원이죠. 우리가 구했습니다. 매출 원가는 기초상품 재고액 플러스 단기 순매입액 마이너스 기말 상품 재고액입니다. 자, 먼저 매출 원가는 40만원 구했으니까 별 문제가 없습니다. 두 번째, 기초 재고액이 있죠. 얼마? 20만원. 별 문제가 없네요. 자, 단기 순매입액만 구하면 되겠네요. 자, 단기 매입액이 40만원인데 매입 운반 입비가 얼마 들었다? 2만원. 그러면 42만원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만원을 돌려줬죠. 그러면 내가 42만원치 샀는데 만원을 돌려주게 되면 얼마가 됩니까? 41만원이 구입이 된 거고요. 다음 매입 애누리가 있네요. 41만원치 구입을 했는데 만원을 깎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구입한 순 매입액은 얼마가 될까요? 40만원. 그래서 단기 순 매입액은 40만원이 됩니다. 자, 그러면 계산을 할 수 있겠죠. 20에서 40을 더하니까 60. 60만원 빼기 뭐는 40만원. 이 기말 상품 재고액은 얼마가 될 수밖에 없습니까? 20만원.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 기말 재고액은 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를 풀이하기 위해서는 꼭 공식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공식이 기억나지 않을 땐 정기분 손익계산서를 참고하시면 조금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확인 한번 해볼까요? 어떤 거? 전체 메뉴에서 전기분 손익계산서 있죠? 이거 한번 볼게요. 자, 손익계산서를 눌러보시면, 자, 여기에 나와 있죠? 어떤 거?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면 매출이익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 영업이익이 되죠. 이렇게 공식이 나와 있으며, 두 번째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상품 매출 원가라고 있죠. 돈을 찍어 보겠습니다. 찍으면 기초 상품 재고액 플러스 단기 매입액 나와 있죠. 그리고 매입 환출 및 애누리, 매입 할인 뭐 이런 거 빼라고 돼 있죠. 빼고 마지막에 보시면 기말 상품 재고액을 빼면 매출 원가가 구해집니다. 물론 이 공식은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외우고 계셔야 되는 게 맞지만 혹시 시험 칠 때 갑자기 생각나지 않으실 때는 어디에서 실기 화면의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참고하셔서 문제를 해결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오해하셔서는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 이 공식은 외우고 있되 기억이 안 날 때, 당황해서 기억이 나지 않을 때는 전기분 손익계산서에서 참고하시라,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다음 4번입니다. 다음은 한공이 취득한 비품 관련 자료이다. 2020년도 결산 후 비품의 장부 금액은 얼마인가?
뭐 자료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18년 1월 1일 날 구입을 했고요. 취득원가 100만원, 내용연수 5년, 잔존가액 10만원, 정액법이고 월할 생각하네요. 한 달 생각하는데 지금은 보니까 1월 1일 날 구입을 했습니다. 월할 생각까지는 필요가 없네요. 자, 먼저 이 문제의 포인트는 장부가액이란 뜻과 정액법 공식이죠. 장부가액이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는 것이 장부가액이 됩니다. 정액법 구하는 공식이죠.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액 나누기 내용연수가 됩니다. 취득원가 100만원이었죠. 잔존가액 10만원이었습니다. 내용연수 5년, 1년에 18만원의 감가상각비가 발생됩니다. 정액법이니까 매년 같습니다. 따라서 2018년도에 감가상각비가 18만원이며 감가상각 누계액도 18만원이죠. 2019년 감가상각비는 항상 18만원입니다. 누계액이니까 이거 두 개 더하면 36만원. 2020년 3개가 더해지겠죠. 18만원짜리가 3개니까 54만원입니다. 그래서 감가상각비는 정액법 매년 같은 금액입니다. 그러면 2020년도에 감가상각 누계액은 54만원이 되겠네요. 따라서 장부가액은 취득원가 100만원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액이 3년 동안 발생했으니까 54만원. 그러면 100만원에서 54만원을 빼게 되면 46만원이 되겠네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포인트가 수험생 여러분, 장부가액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즉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또 하나는 정액법으로 우리가 감가상각비를 구해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구할 수 있는 능력이 되십니까? 이 두 가지를 물어본 문제입니다. 자, 5번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항목은, 이 문제는 핵심이 취득원가죠. 취득원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취득원가란 자산 매입에 소요된 금액, 역사적 원가라고도 하며, 여기에는 매입 자산의 매입 대가에다 취득에 소요되는 부대비용을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부대비용에는 매입 수수료, 운반비, 물론 매입 운반비가 됩니다. 하역비, 설치비, 시운전비, 등기비용 등이 있고요. 단 단기 매매증권을 구입하면서 수수료 비용 900번대로 영업 외 비용으로 따로 처리해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포함되는 것은 토지 취득 시 납부한 취득세. 우리 끝에 이렇게 세로 끝나면 다들 세금과 공과입니다. 그런데 취득세와 등록세죠. 취득세와 등록세는 무엇을 구입하기 때문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구입하는 것 가격 안에 포함시켜야 됩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건물의 재산세, 이는 취득하고 나서 재산세를 납부하게 되겠죠. 세금과 공과가 되겠습니다. 화물 운송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차량 운반고의 단기분, 오래분, 자동차 보험료, 이것은 보험료가 되겠죠. 사용 중인 기계장치의 현상 유지를 위한 부품 교체비. 자, 이 경우는 수익적 지출에 해당이 되네요. 왜?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지출. 수익적 지출인 경우는 수선비로 처리하게 되겠죠. 취득원가가 아닙니다. 5번의 정답은 1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답은 1번. 6번. 다음의 발행의 주식의 발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와 나에 들어갈 부분, 들어갈 자본의 분류로 옳은 것은 주주로부터 현금을 수령하고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이것을 유상증자라 그러죠. 유상, 돈을 받으니까 유상, 자본금을 증가시키니까 증자. 주식의 발행 금액이 액면 금액보다 크면
5,000원짜리를 7,000원에 발행하면 그 차익을 주식 발행 추가금으로 하여 무엇으로 회계 처리한다. 주주로부터 현금을 수령하고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 주식의 발행 금액이 액면 금액보다 작으면 5,000원짜리를 3,000원에 발행했네요. 그 차익을 주식 발행 초과금 범위 내에서 상계 처리하고 빼고 미계상된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남은 주식 할인 발행 차금으로 처리한다. 예, 맞는 말입니다. 특히 이 말이 중요한 말입니다. 실무에 이 부분이 출제가 되면 많은 학생들이 실수를 하십니다. 아무튼 이 문제에서는 주식 발행 초과금이 무엇이며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무엇인가? 주식 발행 초과금은 자본 잉여금이고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자본 조정입니다. 여기서 선생님, 저는 이거 자본 잉여금, 자본 조정 잘 모르는데요. 예, 그런 분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거? 계정 과목 및 주교 등록에서 컨트롤 F 한번 찾아볼게요. 주식 발행 초과금 엔터 했더니 자, 여기에 나왔습니다. 자, 주식 발행 초과금이 나와 있고요. 오른쪽에 무엇으로 나와 있습니까? 자본 잉여금으로 나와 있죠. 나와 있고, 그리고 컨트롤 F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주식 할인 발행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주식 할인, 여기는 아니네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까지 할게요. 발행 차금 엔터 나왔죠. 자, 여기 보니까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나왔고요. 여기에는 안 나와 있네요. 코드 번호가 몇 번? 381번이죠. 자본 항목입니다. 왼쪽에 보시면 자본 아래쪽으로 눌러 볼게요. 눌렀더니 5가지가 있죠. 5가지가 있는데 381번입니다. 381번 여기부터죠. 381번부터 400번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자본 조정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찾으셔도 무방해요. 자, 이렇게 우리가 실기 화면의 계정 과목 및 주교 등록을 적절하게 사용하시면 모르시더라도 놓치시더라도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최소 2-3문제는 있다라는 겁니다. 참고하셔서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6번 문제는 넘어가고요. 7번 단기의 지출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판매비와 관리비는 얼마인가? 뭐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네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품 매입 시 운반비. 운반비는 살포 팔다 아닙니까? 살 때는 포함시키고 운반비로 적지 않고 팔 때는 따로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살포 팔다. 지금은 매입 시 운반비니까 시도금가에 가산하죠. 해당이 없습니다. 영업부서 회식비네요. 우리 회사 직원 밥 사줬네요. 복리후생비가 되겠죠. 판매비와 관리비가 됩니다. 상품 매출 시 운반비. 운반비 살포 팔다. 지금은 팔 때니까 따로 적어야 됩니다. 운반비로 판매비와 관리비가 됩니다. 그리고 은행 차입금에 대한 이자. 이것은 이자 비용이 되겠죠. 이자 비용은 영업 외 비용이 됩니다. 자, 이자 비용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컨트롤 F 이자 비용 엔터 하면 나타납니다. 자, 이자 비용 931번이네요. 자, 여기에 보시면 기타 한번 볼까요? 눌러보시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영업 외 비용, 이자 비용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무엇과 무엇, 요거 2개 더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50만원이 되겠습니다. 8번 다음은 주한공의 재고자산 관련 자료이다. 기말에 인식할 재고자산 평가손실은 얼마인가? 자, 이거 하기 전에 우리가 매출 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이 3가지가 있는데요. 크게 재고자산 평가손실, 그리고 감모, 그리고 재고자산의 매입 애누리와 환출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재고자산 평가손실부터 재고자산을
저가 기준으로 평가할 경우 이것을 저가 기준으로 평가한다고 저가법이랍니다. 시가가 지금 판매 가격이 취득 원가보다 하락한 경우의 평가 손실을 처리하는 계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입할 때는 1,000원을 주고 구입을 했는데 지금 시가가 700원 밖에 하지 않더란 말입니다. 낮은 금액으로 하겠다라는 거죠. 이때 이 300원만큼은 매출원가에 가산해야 됩니다. 물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다시 한 번 더 이 말이 무슨 뜻인가를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저가법이라 그러는데요. 내가 구입할 때 1,000원을 주고 구입을 했는데 지금 팔면은 700원 밖에 받지 못합니다. 그런 경우는 이 700원을 원가로 한다는 것이고 300원만큼의 차액이 발생했죠. 이 300원은 매출 원가에 더해야 된다. 가산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선생님 내가 구입할 때 취득원가는 1,000원이었어요. 그런데 기말에 1,500원, 시가가 1,500원입니다. 이때는 뭐 재고자산 평가 이익으로 하는 겁니까? 그런 거는 없습니다. 내려갔을 때만 회계 처리가 있다라는 거 알아주시고요. 두 번째, 붕괴입니다. 자, 300원만큼이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되고요.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으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은 재고자산의 차감 계정입니다. 즉, 이것은 재고자산, 기말 재고자산 금액에서 뺀다라는 거죠. 뺀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자, 감모입니다. 정상 감모는 원가에 가산하고 비정상 감모는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하는데요. 붕괴는 차변이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며 대변은 상품 등 재고자산이 되겠죠. 적고 그리고 꼭 적요 번호 8번 타 계정으로 대책해 줘야 됩니다. 재고자산의 감소가 매출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적요 8번 타 계정 대책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거, 이 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매입 애눌입니다. 매입 재고자산에 하자가 있어 할인받은 금액 깎은 거죠. 그러니까 매출원가에서 빼야 되죠. 차감해야 되고, 매입 환출입니다. 샀다가 돌려주는 게 되겠죠. 앞에서도 문제가 나왔습니다. 매입 재고자산을 돌려주는 것을 의미하게 되며 매출원가에서 빼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출제가 되었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기말 재고액을 구하는 거네요. 재고자산 평가 손실 인식 전 기말 상품 재고액은 10만원이 있었네요. 아래쪽이 없었더라면 1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잔액 8,000원이 있네요. 그러니까 이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있죠? 이것이 8,000원이 지금 있단 말입니다. 뺄 것이 있다. 미리 내려갈 것을 대비해서 충당금을 쌓아두었네요. 기말 재고자산의 손실현가치 72,000원. 만약에 이것이 충당금이 없었더라면 10만원이 있었는데 72,000원만큼 내려갔으니까 얼마? 28,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28,000원이 줄어들었는데, 자, 지금은 어때요? 충당금이 8,000원 있죠? 이 8,000원을 빼야 되겠습니다. 왜? 지금 적립해 둔 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기말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얼마가 됩니까? 2만원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크게 우리 대손 충당금 처리하는 것과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며, 두 번째, 이 문제에서는 이 재고자산 평가 손실 처리하는 방법, 이 방법을 조금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8번은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9번 한번 살펴볼게요. 9번, 다음 자료에 의하여 2020년 기말 결산 붕괴로 옳은 것은, 이렇게 결산 문제가 우리 실무에서는 2문제밖에 출제되지 않지만
이론으로 이렇게 한 두세 개 다시 출제가 됩니다. 그만큼 FAT 1급에서는 결산이 중요하다는 의미가 되겠죠. 자, 2020년 1월 1일 사무실에서 사용할 복사용지 10만원을 현금으로 구입하고 소모품비로 전액 비용 처리하였다. 이거 앞에서도 나왔던 문제입니다. 소모품 결산 정리하는 거. 2020년 12월 31일까지 소모품 사용액은 7만원이다. 쓰고 없어진 게 7만원이네요. 자, 이때 소모품과 소모품비 결산 정리 한번 보겠습니다. 간단 거래 내용은 기중에 소모품비로 구입한 소모품이 3만원 남은 내용입니다. 자, 핵심 내용은 구입시입니다. 소모품 자산으로 했을 때는 사용액만큼 자산을 감소시켜야 되기 때문에 대변의 소모품 그리고 돈은 사용액, 그리고 소모품비 비용으로 했을 때는 미사용액만큼 자산을 증가시킵니다. 즉 남은 만큼 자산을 증가시켜야 되기 때문에 소모품이 자산입니다. 자산이 증가되려면 차변이 되며 그리고 이 돈은 남은 금액이 됩니다. 자, 따라서 지금 구입하면서 얼마? 구입하면서 비용으로 했죠? 비용을 했습니다. 왜? 비용 처리하였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남은 만큼 자산이 증가되니까 차변이 소모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틀렸고요. 두 번째, 돈은 금액은 남은 게 되겠죠. 10만원에서 7만원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남은 금액은 얼마? 3만원. 따라서 차변이 소모품 3만원, 대변은 상대 계정은 항상 소모품비, 소모품과 소모품비는 소모품의 결산 정리는 항상 자리를 소모품을 가지고 자리를 잡고 차변 대변을 잡고 소모품비는 반대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 문제 실무 문제로도 아주 자주 출제되는 문제니까 꼭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번입니다. 다음은 주항공의 외상 매출금 계정이다. 계정이네요.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거, 맞는 거 찾는 거네요. 자, 이거 T자 계정이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T자 계정이랍니다. 자, 이 문제를 풀기 전에 먼저 T자 계정을 해석하는 방법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품 계정입니다. 상품의 차변 현금 4만원. 이것은 자, T자 계정에 이렇게 계정 과목과 금액이 한꺼번에 나오게 되면 반대변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대 계정은 항상 위에 있는 거 그대로 적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현금 40만원이 나갔고 상품이 들어왔죠. 상품을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상품 40만원을 현금으로 매입하였다. 이렇게 되고요. 자, 아래쪽에는 보통예금 계정이네요. 자, T자 계정인데요. 날짜별로 보겠습니다. 4월 25일과 4월 30일이 있으니까 날짜별로 보는 게 편하죠. 자, 외상 매출금이 나왔네요. 그러면 반대 계정에 적어주면 됩니다. 반대편에 대변에 외상 매출금 5만원, 그리고 차변에는 위에 비어있는 것은 위에 보통예금 5만원 이렇게 되니까 이 내용은 외상 매출금 5만원을 보통예금으로 받은 내용이 됩니다. 다음 4월 30일 거 보겠습니다. 외상 매입금 2만원이 대변에 있네요. 그러면 차변에 적어주면 되겠죠. 적어주고 비어있는 칸에는 무엇을 보통예금 2만원 적어주면 됩니다. 따라서 이 내용은 외상 매입금 2만원을 보통예금으로 지급한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T자 계정을 해석하는 방법을 알고 자, 문제 한번 풀이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1월 1일입니다. 여러분들 문제 보시면 돼요. 1월 1일 전기 2월이었죠. 외상 매출금 300만원이 정기에서 단기로 2월 되었습니다. 자, 1월 5일 분계 추정 보겠습니다. 자, 1월 5일 날 한번 볼까요? 참고로 한번 볼게요. 1월 5일 대변에 당좌예금 200만원이 나왔으니까 어디에 차변에 적어주면 되겠죠. 차변에 당좌예금 200만원, 그리고 대변은 외상 매출금 200만원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외상 매출금 200만원을 회수한 내용이 되겠죠. 따라서 외상 매출금 잔액은 얼마 남았다?
100만 원이 남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3월 7일 분기 한번 보겠습니다. 대손 충당금 9만 원이 대변에 있네요. 그러면 차변에 적어주면 되겠죠. 물론 대변에는 외상 매출금 9만 원을 적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3월 7일 날 대손 충당금 9만 원, 대변에는 외상 매출금 9만 원이 됩니다. 이 거래 내용은 외상 매출금 9만 원을 대손 처리한 내용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외상 매출금이 떼여서 뭐 했다? 대손 처리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외상 매출금에 대한 잔액은 91만 원이 되겠죠. 물론 지금 대손 충당금 9만 원이 되어 있으니까 대손 충당금은 넉넉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4월 8일 날 분기 한번 보겠습니다. 상품 매출 500만 원, 상품 매출 500만 원, 외상 매출금 이렇게 되겠죠. 상품 500만 원을 팔고 외상으로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방금 말씀드렸고 상품 500만 원을 외상으로 매출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외상 매출금 잔액은 591만 원이 되겠네요. 위에서 잔액이 외상 매출금 잔액이 91만 원이었는데 500만 원이 더 발생했죠. 그리고 6월 10일 분기도 한번 볼게요. 6월 10일 아래쪽에 있네요. 똑같네요. 돈만 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외상 매출금 200만 원, 상품 매출 200만 원, 즉 상품 200만 원을 외상으로 매출한 내용이 되며 잔액은 외상 매출금 잔액은 791만 원이 되겠죠. 자, 그리고 7월 8일 분기도 보겠습니다. 대손 상각비 11만 원이네요. 그리고 차변에는 무엇이 되겠다? 외상 매출금이 되겠죠. 자, 7월 8일 거 분기 한번 보겠습니다. 7월 8일 대손 상각비 11만원, 외상 매출금 11만원, 즉 외상 매출금 11만원을 대손 처리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11만원이 되었으니까 외상 매출금 잔액은 780만원이 되며,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있네요. 자, 이게 보시면 대손 충당금이 여기에서 9만원 나갔고 여긴 대손 상각비 된 거 보니까 이 회사는 대손 충당금이 9만원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9만원이 떼여서 다 대손 처리하고 이제 대손 충당금이 없었고 또 얼마가 떼였습니까? 11만원이 떼였죠. 그런데 대손 상각비로 처리가 됐단 말은 대손 충당금이 하나도 없단 말이 됩니다. 그리고 12월 31일은 외상 매출금 780만원이 차기로 이월됩니다. 이 내용을 알고 우리가 문제를 풀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중 대손 발생액은 20만원이다. 자, 여기에서 9만원과 여기에서 11만원 발생했죠. 예, 정답은 1번이 맞습니다. 2번, 외상 매출금 당기 회수액은 220만원이다. 자, 여기 있죠? 당좌예금, 외상 매출금 받은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20이 아니라 200만원이 됩니다. 당기 말 외상 매출금 미회수 잔액은 300만원이다. 아니죠? 780만원 남은 거 확인이 되었고 차기 2월도 78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기 말 외상 매출금 대손 예상액은 11만원이었다. 아니죠? 여기 3월 7일날 대손 충당금하고 7월 8일날 대손 상각비로만 처리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기말 대손 충당금 잔액은 9만원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9만원. 그래서 틀렸습니다. 정답은 1번 문제이며 이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우리 T자 계정을 해석할 수 있는 이 능력이 있는지를 물어본 문제였습니다. 자, 11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에 대하여 바르게 설명하고 있는 사람은, 자, 납세 의무자입니다. 부가세법에 나와 있는 겁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지 하지 않는지에 관계없이, 즉 영리 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누구나 부가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개인도 해당이 되고요. 법인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조합, 그리고 사단, 기타 단체가 다 포함이 된다는 거. 그리고 사업자의 구분입니다. 매출로 구분인데요. 과세사업자는 일반 사업자,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로 나뉘어지는데 직전 연도 공급가가 아니라 공급 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는 일반 사업자고요. 직전 연도 공급 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간이 과세자가 되는데요. 자, 여기서 제조업은 되지 않습니다. 소매업은 해당이 되지만 제조업은 어떠한 경우에도 간이 과세자가 될 수 없고요. 법인도 간이 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일정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이 과세자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고요. 간이 영수증을 발행합니다.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닙니다. 사업자가 아니란 말은 신고 의무와 납부 의무가 없단 말입니다. 왜? 부가세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선생님, 면세 사업자는 사업자가 아닙니까? 사업자가 맞죠? 그런데 또 사업자가 아닙니다. 이 뭔 말입니까? 무슨 말이냐면,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면세 사업자를 사업자로 보지 않습니다. 왜? 부가세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에서는 사업자가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따지는 것은 무슨 법만 생각한다? 부가가치세법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면세 사업자도 부가세 협력 의무는 있습니다. 면세 업종들 반드시 아셔야 되겠죠. 그래야지 매입 매출 전표 작성이 가능합니다. 가공되지 아니한 농축수 임산물, 수돗물, 그리고 의료보건 용역, 교육 용역, 도서, 대여를 포함합니다. 빌려주는 거, 신문이라든지 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토지는 사고팔고가 면세입니다. 우표, 종교, 담배인데 요거는 이 담배는 200원 이하의 담배, 왜 어르신들 피는 담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면세 업종에 해당이 됩니다. 아울러서 재화의 간주 공급이 있는데요. 이 내용도 반드시 알아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체크하셔서 좀 익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볼게요. 맞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는 없어.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참고로 사업자 등록증은 며칠까지 발급을 받아야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사업 개시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반드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을 받아야 됩니다. 며칠? 그렇죠. 20일 이내에 발급을 받아야 됩니다. 상민이 안 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없어. 현우야, 니도 틀렸다. 국가든 지방자치단체든 누구나 다 납부해야 됩니다. 2번도 틀렸네요. 3번, 간이 과세자는 납세 의무가 있지만 면세 사업자는 납세 의무가 없다. 그렇죠.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사업자로 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예, 준이, 네가 맞네요. 사업 목적이 비영리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없어. 영리 유무에 불구하고 누구나 다 내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재영아, 니도 틀렸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준이가 되겠습니다. 자, 12번.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부가세 내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은 부가가치세 처리 7번인데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 즉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단 말은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는 겁니다. 첫 번째, 담보로 제공. 자, 하지만 담보로 제공된 거, 우리 아파트 대출 받는 거 있죠? 그때 그 아파트는 팔린 거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담보된 물건의 양도 팔았단 말이죠. 이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두 번째, 사업의 포괄 양도. 그러니까 사업체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 거, 이거는 팔린 거로 보지 않습니다. 즉 부가세 납부하지 않지만 사업의 일부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그리고 조세를 물납, 이 말은 세금을 물건으로 대신 납부하는 거. 상품권의 공급, 상품권은 언제 팔린 거로 본다더라? 상품권과 재화가 실제로 교환될 때, 그때 팔린 거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전답의 임대,
민사집행법, 국세징수법에 의한 강제 공매 또는 경매된 물건, 이런 것들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즉 부가세 납부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다 내야 되겠죠. 1번 담보의 제공,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기계장치의 매각, 당연히 이거는 부가세 납부해야 됩니다. 과세 대상이죠. 매출 채권의 양도, 요거는 나와 있지 않지만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품권의 양도, 상품권의 양도 아래쪽에 나와 있죠.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며 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 꼭 좀 익혀주시기 바랍니다. 13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주항공의 2020년 이기 확정 신고 시, 이기 확정이니까 10월부터 12월까지가 되겠죠.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날짜는 다 10월부터 12월 사이네요. 자, 조금 전에 나왔었는데 저하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재화의 간주 공급입니다. 간주 공급이니까 부가세 납부해야 되고, 이 간주란 말은 실제로 재화를 판 것이 아니지만 판 거로 보고 부가세를 납부해야 되는 겁니다. 조금 전에 했던 것과 반대죠. 특징입니다. 간주 공급의 특징, 세금 계산서 교부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출이면서 건별이 되겠죠. 아무것도 안 줬습니다. 두 번째, 원가가 아니라 시가 과세를 한다는 거. 두 번째, 최초 매입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던 재화만이 간주 공급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구입하면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았던 것은 간주 공급 대상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 간주 공급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봅니다. 자가 공급이 있고요. 개인적인 공급, 그리고 사업상 적력, 폐업 시 잔존 재화가 해당이 되고요. 자가 공급은 우리가 구입한 물품을 면세 사업에 전용하는 거, 겸용 사업자가 과세 사업자와 면세 사업자를 동시에 하는 거, 겸용 사업자랍니다. 과세 물품을 면세 사업에 사용한 경우 그것은 매입세액 부가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구입할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더라면.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와 그 유지를 위한 재화, 이것은 자가 공급에 해당이 되며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시가 과세로서 부가세 납부해야 됩니다. 두 번째, 개인적 공급입니다. 과세 사업을 위해 생산한 재화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그리고 사업상 적려입니다. 과세 사업을 위하여 생산 취득한 재화를 특정인 또는 거래처에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도 재화의 간주 공급에 해당이 되며 시가 과세를 하게 됩니다. 자,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거래처에 무상으로 주더라도 거래처에 견본품으로 제공한 경우는 간주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불특정 다수인에게 광고 선전물로 배포하는 경우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단 말은 부가세 납부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재민 9호 물품 기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폐업 시 잔존재화, 폐업 이래 본인에게 판매한 것으로 보고 시가로 부가세 납부해야 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과세 표준입니다. 사업용 건물에 부과되는 조세의 물납, 앞에서도 나왔죠. 조세의 물납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 사실은 이게 가장 핵심이죠. 자, 거래처에 제공한 판매 장려 원가 500만 원인데요. 자, 이것은 거래처에 무상으로 제공했습니다. 견본품이 아니죠. 따라서 부가세 납부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 매출이면서 건별이고, 그리고 두 번째, 무슨 과세? 시가 과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매입세 공제분으로 나왔죠. 그러니까 과세 표준은 9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500이 아닙니다. 자, 여기에 있죠. 자, 간주 공급에 해당이 됩니다. 해당이 되고 시가 과세고 최초 매입 시 매입세 공제를 받았던 재화만이 간주 공급 대상입니다. 매입세 공제분이 되겠죠. 그래서 시가 900만 원. 당연히 사업용 화물 트럭의 매각, 이것도 유형자산의 매각이니까 과세 표준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이 둘을 더하면
1,000만 원이 되겠네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는 재화의 간주 공급 이 부분을 알고 계시면 충분히 맞추실 수 있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14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것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이 되면은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택시 타고 세금계산서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없죠? 면제됩니다. 노점 또는 행상을 하는 자, 왜 액세서리 리어커에 파는 그런 사람들 있죠? 구입하고 5,000원짜리 구입하고 세금계산서 끊어주세요. 안 하죠? 면제입니다. 그리고 무인 자동 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소매업 또는 이용, 목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 자, 여기서 이런 부분들은 기억하셔야 되는 게 소비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는 발행해줘야 됩니다. 간주 공급입니다. 자가공급, 사업상정력, 개인적인 공급에 해당하는 재화, 다만 직매장은 제외입니다. 영세율 적용 대상 재화 또는 용역, 이거 오해하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 보신 적 있죠? 끊어줘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영세율 적용 대상이란 말은 수출하는 경우는 세금계산서 발행 안 하죠. 그리고 외국에서 제공하는 용역,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 항행 용역 이런 것들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된다. 그리고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 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 부동산 임대 용역 중 간주 임대료,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을 임대하게 되면은 달세는 당연히 10% 부가세를 받지만 전세금이 20억이 있습니다. 이 20억에 대해서도 은행에 넣어두게 되면 이자를 받죠. 이 이자 받은 만큼은 달세 받았다 치고 부가세 납부해란 말입니다. 그게 바로 간주 임대료가 됩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을 교부한 경우 내가 팔면서 신용카드로 결제 받았습니다. 이때는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가 없다. 이런 말이 됩니다. 자, 첫 번째, 거래처에 판매 장려품을 지급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세금계산서 발행할 필요가 없죠. 간주 공급. 두 번째, 영수증 발급 대상 사업자가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발급한 경우 신용카드를 발급하게 되면 결제받게 되면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 없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항공기에 의하여 외국 항행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자, 이것도 영세에 해당이 되며 면제가 된다 그랬습니다. 내국 신용장에 의해 내국 신용장 또는 구매 확인서 이것은 영세율 세금계산서 교부해야 됩니다. 수출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내국 신용장 또는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우리가 수출하는 재화의 경우에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마지막 문제네요. 다음은 항공기업 전자제품 제조업의 2020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관련 매입 내역이다. 이 중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금액은 얼마인가? 불공인 거 찾아란 말이네요. 단 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수취하였고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한 절차를 모두 이행하였다. 자, 먼저 불공이죠. 불공사유 알아보시면 됩니다. 매입 시 부가세를 납부하였지만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하는 것, 토지 구입에 따른 부대 매입세, 토지 자체는 면세지만 땅을 사고 팔고 하면서는 부대 비용 수수료는 과세죠. 그거는 불공입니다. 기부금, 접대비 관련 KTX 항공권 택시요금의 매입세, 그리고 승용차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 다만 1000cc 미만 승용차는 공제가 되고 승용차의 범위는 8인승 이하, 8인승까지가 승용차의 분주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용도 구입 매입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매입세액, 면세 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매입세액.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업자 등록증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이라 그랬죠. 20일이기 때문에 20일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발급일로부터 20일 이전에 매입해줬던 거는 해줍니다. 그 이전에 한 달 전, 두 달 전에 구입했던 건 안 해준다. 이런 말입니다. 불공이라도 세금 계산서를 교부한 거래는, 받은 거래는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해야지만 나머지 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교부받은 거래는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 많은 학생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불공이면 무조건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불공이면서 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은 거래는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지만 나머지 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교부받게 되면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하게 된다라는 거 알아주시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공제 불공인 거 찾아란 말이죠. 제품, 운반용, 화물 트럭. 트럭은 매입세액 공제되죠. 이거는 매입세액 공제됩니다. 그렇죠. 접대비용, 선물 구입비. 이 접대비잖아요. 불공사유에 해당되네요. 토지 조성을 위한 공사비용. 땅 자체는 면세지만 땅을 사고 나서 이렇게 땅을 평평하게 편다든지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은 불공사유에 해당되죠. 따라서 200만원과 600만원 합해서 800만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름으로써 FAT 1급 43회 이론 문제 풀이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